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한미,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눈부신 성과였다고 높이 평가했지만 야당은 구룡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었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은 불균형, 불통, 불안의 1년이라며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 속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해보고 인구 위기를 극복할 해법을 논의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통위 중계로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최근 한미, 한일 정상회담이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중단됐던 한일 외교 복원 등 성과가 컸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과거사 문제 등 진전이 없었던 굴욕 외교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외통위 현안 보고에서 최근 잇따라 열린 한미,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특히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한일 외교가 복원됐다며 의미를 부여했지만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한일 관계는 완전히 혹한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근 그런 상태였는데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가 회복되고 정상화되고 야당은 과거사 문제는 진전이 없었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퍼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한 것이 얻은 것이 없다. 그러면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외교부는 어떠한 대응을 해주실 거예요? 야당의 쏟아지는 비판에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 발언 등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개선될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 조금 아직 부족한 면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던 상태에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야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도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핵 탐재 잠수함을 여기다 상시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생각하지 못한 진전 아닙니까? 핵 보유국가 간의 전략 협의를 하는 것과 핵 보유국과 보유하지 않은 나라 사이에 협의를 하는 것이 같은 수준도 넘어서 더 긴밀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한편 외통위 회의에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공천 관련 녹취록 파문도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회가 대통령실 하명 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며 태 의원의 사임을 촉구했고 여당은 상임위 배정은 당에서 하는 것이라며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약의 시간이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균형, 불통, 불안의 1년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1년을 경제 안보 위기 속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년은 따지고 보면 내비게이션을 다시 정확히 찍고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핸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공무원 피살 사건의 은폐 조작 등 거짓과 반인륜적 사건의 실체도 일부 드러나고 있다며 전임 정부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최대 성과로는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북핵에 대한 근본적 억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과 견고한 한미일 삼각혁명만이 우리의 생존과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야당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균형, 불통, 불안, 산불로 힘든 한 해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경제 불균형으로 민생 고통이 극심해졌고
외교의 불균형으로 국익의 균형이 손상됐고 정치의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선 자영업자와 청년, 노인이 배제됐다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취임 1년을 기점으로 국정 운영 기조를 민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1년을 좀 기점으로 생각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또 이렇게 대응하는 방식도 좀 바꿔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도 정치 실종, 민주주의 퇴행, 권위주의로 치달은 1년이었다고 평가하고 야당과 국회 존중의 국정 기조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티인영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을 박지영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잦은 설화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어제 징계 결론이 나지 않고 이제 보류 상태가 됐네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내일 6시에 다시 열립니다. 네. 이 당 윤리는 어제 이 김재원, 이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 중에 소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징계 결정을 내일로 미뤘는데요. 이 당초 어제 윤리위가 두 최고위원에 대해 내년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당원권 정지 1년 정도의 중징계를 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요. 징계 결정이 미뤄지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일각에선 두 최고위원에게 자진 사퇴의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어제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자진 사퇴와 같은 정치적인 해법에 따라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네, 자진 사퇴를 유도한다.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인 해법이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건데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 이제 김재원 또 태영호 최고위원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두 최고위원 모두 공식적으로는 이 자진 사퇴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태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윤리 심의 과정에서 자진 사퇴를 느끼게 하는 질문이나 대목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고 윤리로부터 정치적 해법이 뭘 의미하는지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태 최고위원은 이 당에 대한 강경 대응보단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이 되고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두 최고위원에 대한 그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다고요. 네, 이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언급한 이 정치적 해법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이 유상법 수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황 위원장이 언급한 이 정치적 해법이 이 많은 분들이 최고위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하태경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서 이 명예로운 사퇴의 길을 열어주려 한 것이다. 자신 같으면 최고위원직 사퇴하고 자중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더 세게 말했는데요. 이 탈당을 권유하고 잘라내야 한다며 어설프게 징계했다가는 이 명분도 이미 수습할 시기도 놓쳤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두 최고위원이 그 내일 열리게 될 그 윤리위원회까지 만약에 그 정치적 결단, 정치적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이 당내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두 최고위원 이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만큼 징계 결정에 불복해 이 재심 청구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 지도부 공백도 우려가 되는데요. 김재원, 이 태영호 두 최고위원이 자진 사퇴할 경우 당은 이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고위원을 다시 선출할 수 있지만 당원권 정지 등 징계는 직무정지에 해당돼 공석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지도부 공백 우려의 김기현 대표는 잠시 결원이 되는 경우는 있지만 지도부 공백은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국민의힘 그 상황이었고 이제 민주당 상황 좀 살펴볼까요? 그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해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논란이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죠? 네,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3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내 돈, 내 투.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내가 투자했다. 이런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했다는 걸 강조하면서 계좌 이제 내역 등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도 해명을 이어갔지만 이 당내에선 김 의원의 태도 지적부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금융 전문가 출신 이용우 의원은 이 법적 문제는 없어도 저희 정치적으로 많이 생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코인 투자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좌절을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하는 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송갑석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라며 본질에서 벗어난 발언과 이 불충분한 해명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를 중단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오늘 14일에 당 쇄신 의총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김 의원의 코인 논란 문제도 다뤄질 거로 보여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동봉투 의혹에 의해서 이 김 의원의 논란도 어떻게 수습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이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결국 이제 사과를 했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관련 입장문을 또 이제 기자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네. 이 김남국 의원은 억울한 마음에 이제 소명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이 민생 위기 속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투명한 거래를 했다고 강조를 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상속 증여를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또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 자료 일체를 제출을 했고 당의 조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이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지금 현재 갈리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이제 외통위에서 지금 공방이 좀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제 여당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최대 성과로 한미 동맹 복원과 한일 외교 정상화를 꼽은 만큼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여당은 이 윤석열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성공했다며 이 외교 정책 성과를 띄웠지만 야당의 평가는 박했는데요. 방미 성과에 대해선 키다리 아저씨의 빗대며 퍼주기 호갱 외교였다고 맹공을 퍼부었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가 없었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서도 이 여당은 불안감을 떨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의미를 부여한 반면에 이 야당은 국민 건강과 안전보단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결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박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재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가 의견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섰습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은 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토요일 공론화 500인 회의를 한 차례 더 개최합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여야 의원 133명이 모인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국회의원 300명 모두에게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원 모임은 지난 나흘간의 전원위원회에서 의원 100명이 나서 발언한 선거제도 개편 의견을 토대로 설문조사 문항을 작성할 예정인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운영위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한 뒤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 모임은 전원위에서 수정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회의원 설문조사를 통해 전원이 단일한 도출을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의원 모임 관계자는 전원이 소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수기 공론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 토요일에도 시민참여단 500명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공론화 500인 회의 결과가 국회가 선거제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선거제도를 바꿔보자.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자.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선출 방식과 의원 정수, 비율 등을 의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여단 500명의 의견을 묻는 조사를 3차례 진행하는데 조사 결과는 오는 13일 폐막식에서 발표합니다. 남인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론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국회 선거제도 논의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전문가 설문조사, 성인 남녀 5,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이번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정의당의 재창당과 내년 총선을 이끌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배신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당내 단결과 원내외 다양한 정당과 폭넓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배진교 의원과 장혜영 의원의 경쟁 구도였지만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배 의원이 합의 추대됐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분석하고 챗GPT 서비스도 제공하고 작곡까지 가능해진 시대가 됐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의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할까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그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남수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회 사무처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국가 아젠다 선도를 위해 마련한 국가현안 대토론회. 3차 인구위기 토론에 이어 오늘은 교육개혁의 방향을 두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진표 의장은 인공지능 시대에서 앞으로 세계 초인류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인재 육성 전략부터 세워야 할 때라며 교육개혁을 더는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기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내고 다양성을 살려주는 그런 교육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만. 전문가들은 고등교육의 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일어나야 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들은 아직도 클래스에서 강의의 칠판에 써가면서 경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식 전달 위주가 아닌 체험학습 등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강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 방안으로는 효율적인 공교육 체계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 교육 현실을 꼬집었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적은 IT 교육 시간과 턱없이 부족한 교원 문제도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의 IT 교육이 주당 1년에 졸업할 때까지 51시간입니다. 영국이 374시간, 중국이 200시간, 저희 중고등학교 다 합해서 5,200개 있는데 181명이 나와서 IT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국회는 앞으로 첨단 산업, 세계 질서 등을 주제로 후속 대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한부모 가족의 아이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로 정부와 사회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한부모 가족 빈곤 실태 관련 토론회에서 빈곤 아동은 경제적 결핍 문제와 정서적 문제를 동반한다며 한부모 가족의 빈곤 실태를 파악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배보은 킹메이커 대표는 청소년 한부모가 맞춤형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정적인 돌봄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를 방문한 꾀비르 라슬로 헝가리 국회의장을 접견하고 양국 간 협력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한국과 헝가리가 지난 2021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의회를 비롯한 경제 인적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의장은 헝가리가 조기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고 꾀비르 의장은 모든 노력을 총동원해서 한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5월 9일, 오늘은 정치권에서 어떤 뜨거운 말들이 오갔을까요? 강하게 정치랑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정치랑, 투명인간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시 지도부 공백 가능성을 묻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지도부는 다 그럼 투명인간일까요? 지도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 공백을 하죠. 또 잠시 결론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공백이라 어떻게 그 공백이죠? 당초 국민의힘 윤리위는 8일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10일인 내일 징계를 의결하기로 한 상황. 저는 어제 내렸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도 늦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징계 여부보다도 현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탈당을 권유하고 잘라내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하지만 총선 이전 징계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총선까지는 시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중징계 내려진다 하더라도 당의 결정이 상황에 따라서 조금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윤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반발한다든지 뭐 그래 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뭐 수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의 자진 사퇴 거론에도 두 사람 모두 정면 돌파를 선택한 만큼 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내일 최종 결정될 징계 수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치랑은 내 돈, 내 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최근 파장이 커지고 있는 60억 가상자산 보유 논란에 대해서 거듭 해명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그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요. 제가 직업으로서 제 돈으로 이제 내 돈 내투한 겁니다. 전세가 만기가 도래해서 전세 자금을 가지고 얼마? 이제 6억이고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투자해서 LG 디스플레이 산 겁니다. 전세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 초기 투자 자금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탈법, 불법이 없다고 당당할 일이 아니며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사과할 일이다라고 김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해명한 거는 본인이 현금을 찾은 거는 440만 원밖에 없었다. 이 말 자체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 법적 책임도 있지만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손실을 보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인데 무슨 일이야. 그건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가 주식이나 코인 같은 그것도 이 잡코인 같은 이런 걸로 재산 증식하는데 뛰어들었다라는 거는 뭐 입이 10개라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듯 당 안팎의 비판과 함께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지도부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 필요성 신속히 개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을 신속하게 추가하는 법안들이 현재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협의를 해서 행안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오늘 김남국 의원은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극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당내 조사 등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오늘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면서 이제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의원의 이제 관련된 의혹이 이제 보도된 후에 나흘 만에 오늘 그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이제 밝혔는데요. 네. 당분간 그 당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전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향후 김 의원의 논란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 오는 14일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하고 계실지요?
네. 일단 뭐 김남국 의원께서 늦었지만은 그래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일단은 본인의 사과를 한 부분은 조금 늦었지만은 조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찌 되었든 간에 그 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뭐 투자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뭐 비난보다는 공직자가 그것도 국회의원이 어떤 국회의원 임기 재직 기간에 이러한 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했다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많았고 비난을 하셨던 부분도 맞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일이 하나하나 뭐 소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김남국 의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늦었지만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오는 14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쇄신총회를 그래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어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논의라든지 어떤 지금 가상화폐 국회의원이 어떤 그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재산 신고를 한 번 하는 것이 과연 이것으로 이러한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어떤 제도적 논의와 함께 당 차원에서 그다음에 국회의원 스스로 이런 부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어떤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넘겨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어떤 이런 가상화폐, 주식 또 다른 또 우리가 규율되지 않은 재산에 대한 증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어떤 국회의원에 대한 재산 신고 의무가 어떤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여당 상황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자진 사퇴와 같은 정치적 해법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징계 관련 결정을 미룬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 국민의힘은 뭐 다소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저는 이제 다소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이제 겉으로 내세우는 저는 뭐 명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째로는 일단 대통령실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가 이러한 태영호 국민의힘 어떤 최고위원의 징계로 오히려 뉴스가 묻힐 수가 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굉장히 높이 지금 평가를 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어떤 윤리위의 징계로 인해서 이런 부분 뭐 성과가 묻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시간을 좀 벌어준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두 의원에 대한 어떤 자진 사퇴를 설득하는 과정이 아닐까. 뭐 오늘까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두 의원은 전부 다 자진 사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는 하지만은 지난 주말을 통해서 계속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두 최고위원이 어떤 자진 사퇴를 해주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땐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그러한 시간을 조금 벌기 위해서 조금 내일까지의 어떤 징계를 미룬 어떤 징계를 미룬 것이 아닌가 싶고 어찌 되었든 간에 두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중징계의 가능성은 뭐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데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5년의 비정상화를 정상화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현재 야당 그리고 지난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남 탓, 지난 정부 탓, 남 탓, 이게 참 1년의 소회라고 하기에는 참 너무 1년간의 국정 운영 1년이 너무 좀 그 말로 대변되기에는 너무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들고요. 뭐 대통령께서는 지난 자화자찬하듯이 지난 1년의 어떤 국정 홍보를 하고 싶지 않다고는 했지만은 또 그 말씀과는 또 다르게 대통령실에서는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서울 주요 시내 전광판을
이용해서 국정운영 비전이 담긴 영상을 또 뭐 이번 달 8일까지 송출한다라고 뭐 다음 달 8일까지 이제 송출한다고 하는 등 오히려 대통령의 말씀과는 맞지 않은 어떤 대통령실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에 가지는 않고 또 지금 대통령께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서 제도 정비가 어려웠다 지난 1년간 이렇게 오히려 야당 탓을 하고 거야의 탓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대 야당이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를 만나셔서 이러면 협조를 구하실 부분은 협조를 구하시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요구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요구를 하시는 게 정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년간 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고 또 지금에 와서 1년을 국정 운영에 가장 큰 힘이 있다고 하는 1년 차에서 오히려 야당 탓, 그다음 전 정부 탓을 한다는 것이 앞으로 오늘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4년 동안도 계속 이렇게 전 정부 탓을 계속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년을 맞은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참으로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서울조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280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우리나라 학계 출산율은 전 세계 최하위인 0.81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입법처에서 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통령 직속 법조 네, 국회 라이브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의 그간 정책적 노력에도 저출산 위기가 악화 윌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서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그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님이 이제 4선이셨는데 참 대단하다는 거 처음에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은 5선이세요. 5선이시죠. 근데 네. 이력이 좀 특이하신 게 원래 비례대표는 한 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또 2번을 하셨네요. 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그때는 이제 전문직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 젊은 국회의원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에서 여러 가지 뭐 일당 5 정도 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이제 비례대표는 한 번으로 제한하는 그게 이제 또 법이 네. 생긴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네. 국회 인구위기 특별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저출산 문제, 인구 감소 문제가 더욱더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이런 그 시점에 인구위기 특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이제 어떤 활동인지 좀 말씀 들어볼까요? 이제 인구 위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현재 상황이 무엇이고 향후에 그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밝히는 의원들 간의 그 특별위원회인데요. 물론 이제 대통령님께서 그 위원장으로 계시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에서도 일과 육아의 병립,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의 일치, 그다음에 이제 인구 축소 사회에 대한 대응, 경제적인 대응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서 더 이렇게 전향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려는 위원회입니다. 네. 가장 그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제 벌써
유아원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또 학교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선생님도 감소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사회 존립이 다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인데 아직도 이게 여러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 있고 결정적인 이제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게 대응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치관 문제를 떠나서 이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인구위기특별위원장이 돼서 이렇게 전문위원들 도움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여러 출산 관계 논문들을 84개를 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다, 어떤 계층에서 줄고 있다, 어떤 이유로 줄고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대책은 뭐 대통령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든지 뭐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각 부처에서 실천적인 그 저출산과 보육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전 사회가 움직이고 전 조직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경시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이제 오늘 그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네. 현재 정부가 이제 그 마련하고 있는 그 저출산 대책에 이런 부분들이 그 좀 적극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네. 더 안을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신 점이 있으실까요? 이게 저희가 그 각 정부 부처에 한 8개 부처 보고를 받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이제 여성에 관계된 거, 아동에 관계된 거를 이제 저출산 보육 대책이라고 내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저출산의 현재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과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실시해서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게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종합돼 있지 않아요. 84개 논문에 조금씩 스치듯이 지나가 있는데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그 저출산과 보육에 포커스가 된 새로운 어떤 대안적 모델을 검토하고 연구하고 실시하고 이렇게 다시 수정하는 그런 실천적 자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그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가 될수록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바로 그 인구 절벽 위기인데요. 네. 일각에서 해법으로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자, 이민 정책을 확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의견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한 실효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원적으로 지금 2022년 통계로 이제 그 0.78명이 탄생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최대한 하면서 다른 것들은 이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근본적인 거 하고 보충적인 거가 거꾸로 돼 있고요. 지금도 자꾸 이렇게 대형적인 걸로 하면서 미봉책으로 안주하게 되면은 이 사회가 완전히 망가지고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민을 받아들이면은 단순히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구성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다가 이제 숙련공이나 전문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오신 분들은 어떤 그 사회의 어떤 기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비책이 없는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어렵고요. 또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대책이라든지 어떤 정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시범을 많이 해보고 적정한 범주 내에서 하지 않으면은 부담이 더 많이 져서 받는 사람도 불행하고 오시는 분도 불행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이제 그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이다, 아이디어다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민 정책 확대는 또 어떤 이게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0.78명 출생하는 걸로 하면은 완전히 사회가 작동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 구성원을 이제
메꾼다라는 건데 그건 너무나 너무나 기계적인 얘기고 외국인을 우리나라로의 이제 이민 그 유도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문호를 넓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회에서 살았다가 우리나라의 사회라는 게 어떤 사회 시그널이나 문화의 함의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쪽에 다 고통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으로 이 저출산을 원상력을 회복을 하는 방법을 비용이 들더라도 최대한 다 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미봉책으로 가는 거는 오히려 그 악화 일로가 된다. 제가 이제 경제하시는 분이나 과학하시는 분들을 만나도 인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거의 해보지도 않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는 거는 자기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그냥 쉬운 길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부에 고유한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를 다 끌어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쨌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가끔 보다 보면은 이제 전혀 그 인권 사각지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갈등이라든지 고통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면서 보완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해볼 수는 있는데 대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파트타임 잡으로 뭐 유아 도우미를 하는데 좀 일정한 시설을 해준다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아이디어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찬반 그 이야기 논의들이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부를 이제 포함해서 기업들도 저출산 대책에 이제 함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이디어는 임신 기간 중 뭐 단축 근무 그리고 난임 휴가 제도를 이제 확대하고 이렇게 이제 일과 육아를 이제 병립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저도 뭐 직장을 다녀봤습니다만 좋은 직장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좀 아이디어나 제도들이 그래도 점점 이제 좀 신속하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업이 여러 가지 뭐 그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이런 노력, 저출산 대책에 대한 노력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이제 평가하시고 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출산 문제를 보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여성이나 부부가 그 일과 육아를 병립할 수 있게끔 이제 출산 휴가라든지 또 그 양육 휴가에 이제 유급 휴가, 무급 휴가를 어느 정도 해줄 거냐 하는 그런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를 낳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보육하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이제 18세까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 2자녀의 경우에 한 19만 원, 3자녀 같으면 한 45만 원, 4자녀 같으면 한 65만 원을 프랑스는 20세까지 지원을 해요. 매달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그 육아 휴가의 경우에 이제 그 월급의 일부를 갖다가 이제 국가가 지원하든지 기업이 지원하든지 그것도 이제 사회가 이제 전 사회가 토론하고 이제 도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난임이라든지 그런 이제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보육에 있어서 이제 여성에게 일정한 시간 한 2시간 정도 유연 근무제를 이제 보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여성들을 위한 메타버스 시대니까 여성들을 위한 유연 근무 업무 형태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대기업은 그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거냐라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취업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취업한 여성들은 예를 들면 출산휴가, 유급휴가를 준다 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혼 여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프랑스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돈을 지원하고 제도를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구성원들이 거기 아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키우는 그게 최대의 가치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워라밸에 아기가 없는 워라밸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뭐 신선한 이혼, 네. 결혼보다 동거, 뭐 나홀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가 지금 제일 큰 문제고 그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적인 했는데 모든 그 아기가 있는 그 모든 그룹에서 그 아기랑 같이 보육하고 즐기고 소통하고 커 나가는 거를 보장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 인간적인 인문학적이고 어떤 심리학적인 게 보편화될 때 그게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이게 딱 그거 출산과 보육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우리가 인문학적이고 가치관적인 전환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시도도 아직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구특위를 하면서 각 부처에다가 그 좀 보육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좀 알려주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도 많다 이런 그냥 그 사라지한 캠페인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저출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고 함께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잘 듣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고 굉장히 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환경 조성도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인 보조와 혜택이 필요할 텐데 인구특위 위원장으로서 그 저출산 입법 대책 1호 법안도 발의를 하셨잖아요. 바로 그 모자 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는데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기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임신해서 아기를 놓고 낳았는데 사실은 이제 친정 어머니, 시어머니들이 이제 아기를 봐주던 부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육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0세부터 3세까지가 바람직한데 이제 처음에는 0세부터 1세라도 이제 산후조리도 하고 아기에 대한 의료 지원도 하고 또 수유라든지 아기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고 또 아기한테 지원받을 수 있는 뭐 정보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도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또 사회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지원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영유아 종합지원센터를 한 1년에서 3년간 하면은 애를 안심하고 놓을 수 있지 않냐. 거기에는 이제 기혼이든지 비혼이든지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국가가 아기를 키워주는 게 되지 않겠느냐. 지역별로 설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공공산후조리원이 정말 필요하다는 여론은 이제 한 82%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이제 대부분이 민간 산후조리원이고 공공은 3%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민간 산후조리원이 평균 비용이 249만 원인데 우리 그 젊은이들의 그 평균 그 소득이 29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담이 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로 이제 내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완전히 무료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거를 세우는 걸 이제 국비로 하고 이제 그 운영비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조금씩 섞어서 해줘야 안심하고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인구가 1000만이 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오히려 1960년대 수준으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가 기본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지방재정교육 분담금이 있는데 1년에 거의 한 20% 정도인데 그게 한 5년에 한 50조 정도가 이제 그 이월되거나 이제 그 유보금으로 남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차라리 영유아 지원으로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이제 영유아 지원 종합센터 이런 걸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안을 냈죠. 네, 오늘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일과 또 육아 이 가정이 다 같이 이제 그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이제 그리고 많이, 이제 특위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말한 것 중에 그 저기 그러니까 출산 지원금을 왕창 해주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뭐 아기를 낳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아기가 불행해질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아기를 이제 낳으면은 임대주택을 네. 어떤 상황이든지 주고 아기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간을 한 10년 정도 했으면 좀 안정적으로 되겠다는 네. 거고 그다음에 아기가 좀 더 늘어나면은 좀 더 큰 임대 아파트로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좋은 네.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도 굉장히 좀 그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이를 낳고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네. 사회적인 시스템 마련도 역시 시급하다. 네,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 그런 이제 그 주거 문제가 여러 젊은이들의 여러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정말 생각이 많으시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앞으로 의정 활동 21대 국회가 이제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역할을 좀 매진하고 싶으시다. 뭐 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출산에 있어서 공공산후조리원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힘껏 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제2 국가산단을 하면서 네. 그 없어진 이제 그 사원주택. 왜냐하면 이제 처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주거비를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님이 안심소득 얘기했는데 저는 좀 역안심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으면 일정 수준보다 차이가 나는 거는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 서울로 오지 누가 지방에 살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인구 위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돼 있는 지역에는 서울 평균 소득이랑 비교해 갖고 그 차이 나는 것만큼 오히려 그 지역에 지원을 해준다, 교육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법인세를 차등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주는 데는 거의 뭐 법인세를 제로로 해주고 예를 들면 서울에 교통 분담금이 있는데 네. 그걸 서울시가 갖고 갈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지하철이 9개가 없고 GTX, ABC가 없는 그게 저출산 인구 소멸 지역에 네. 그 교통 분담금은 크기다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좀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역시 마지막 말씀도 저출산 대책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그 이런 시대에 지방은 더 이제 인구 소멸이라는 여러 가지 약점과 또 이제 그런 문제를 더 크게 안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가 더 필요하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과 함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